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돌아갈 집도 없고 끼니도 힘겹게 해결하는 어쩌면 희망을 갖고 사는 것조차 사치일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돈이 아닌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거란 희망을 심어주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누군가에게 위로받을 마음조차 없는 건 아니니까. 오늘은 영화 속으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모든 게 텅 비어버린 자신을 누군가의 따뜻함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한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김혜리의 영화 사람을 만나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쩜 그렇게 중학교에서 그러니까 우리 때 요즘 중학생들은 모르겠어요. 워낙 또 요즘 빨리 조숙하니까 우리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생 넘어가는 그런 학생이 와서 인사하듯이 하세요. 안녕하세요. 3학년 12반입니다. 12반? 우리 때는 꽤 그렇게 있었죠. 그래요. 뭐 아닌 척해요? 저희 학교는 5개밖에 없었어요. 뭐 특목고였나요? 아니요. 그냥 좀 작은 학교였어요. 촌이셨나요? 촌은 아닌데 그냥 학교가 작았나 봐요. 반이 5개까지밖에 없다는 뜻은 이상한데. 뭘 자꾸 추궁을 하지 마시고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걸 알겠는데요. 분교는 아니었어요. 좀 작은 학교였다. 예, 그냥 전교생 수가 좀 적은 학교였어요. 점점 더 본인을 신비롭게 포장하시는군요. 뭐 동창들 다 있는데 다 아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했을 텐데. 네. 자, 오늘 좀 피곤하시다고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집중이 좀 잘 안 되고. 예, 집중이 잘 안 되고. 왜 그런가요? 뭔가 이렇게 잔여물들이 가라앉아 있는데, 침전이 돼 있는데, 그걸 이렇게 휘저어서 이렇게 떠올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걱정을 살짝 하면서 왔어요. 일본 미소국처럼. 그렇죠. 예. 젓가락으로 저어줘요. 예, 저어줘야 후루룩. 마시면 이게 건더기가 넘어가는데. 네. 저희가 지금 그 상태로 지금 바로 방송을 하면 그냥 위에 물만 먹게 되는군요. 맞아요. 된장. 그러니까 오늘은 성시경 씨가. 예, 제가 많이 후벼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잘한 얘기인가? 갑자기 걱정되는데. 나도 지금 잘한 얘기인가? 휘저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제가 방송인데. 네. 친구들이랑 쓰는 말투를 썼어요. 코를 후빈다 뭐 이런 건데. 괜찮네요. 코를 이렇게 후벼드린다는. 예. 자, 기자님은 만약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네. 누군가가 일단, 자,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주겠다. 네. 근데 어떤 사람이 돈은 내가 못 줘. 근데 같이 굶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솔메이트를 주겠다.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둘 다 그냥 거절할래요. 멋있다. 그런 진짜? 거, 예. 너의 도움 따윈 필요 없어? 이런. 네, 됐다고 그럴래요. 아니야. 뭔가 바라는 게 있겠지?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뭔가 뒤에 꼼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소울메이트를 주겠어요. 그거는 만드는 거지. 사람이 때가 많이 묻는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그렇죠? 의심이 많아지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심지어 고등학교 때 이런 고민을 했어요. 중학교 때였나? 누가 소원을 3가지를 이루어주는, 3가지 소원을 준다면, 첫 번째 소원은 돈을 많이 달라고 그러고, 두 번째 소원은 하늘을 타고 다니는 구름을 달라고 그러고, 근두운처럼. 그리고 세 번째 소원은 소원을 100개를 더 주는 반지를 달라고. 그 다음에 그 반지로 199개 소원 빈 다음에 마지막 한 개를? 네. 그러니까 참 저도 야근 어린이였던 것 같아요. 괜찮지 않나요? 아니 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라 그러죠? 규약에 그런 소원은 안 된다라고 돼 있겠죠. 그럼 먼저 얘기를 하던가 계약서를 보여주던가. 아니 진이 네가 나한테 3가지 우리가 언제 약관 다 읽어보고 보험 가입합니까? 클릭을 해야 다음으로 넘어가는 건 정말 훌륭한 제도인 것 같아요. 약관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냥 안 읽고 다 동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치하려면 이제 일단 거기를 클릭을 해줘야 되죠. 액티브 컨트롤 설치하십시오 나오겠지. 그렇죠. 근데 대부분 우리 옛날 전래동화 같은 경우에 그런 과한 욕심을 내면 후한이 그렇죠. 따르죠. 네.
받을 것도 못 받고 크게 후환이 따르지만 그리고 보통 삼형제가 나오면 첫째, 둘째는 그런 과오를 범하고 그렇죠. 셋째가 꼭 이렇게 현명한 선택을 하게 돼 있죠. 저 셋째인데요. 아 그렇구나. 네, 누나 둘. 이녀일남. 예. 그러면 뭐 그래서 지금까지 훌륭한게. 이녀일남, 일남 이녀라고 보통 하지 않나요? 누나들이잖아요. 오, 야 역시 달라. 뭘 해도 좀 달라 우리 기자님은. 역시 요정은. 자, 영화 요정. 저한테 뭐 미안한 일 있으시죠? 오늘 좀 아니요. 이상하신데요? 오늘 좀 뭐라 그러나 좀 피곤하시다 그래서 제가 좀 재밌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사실 저도 사실 되게 안 피곤한 건 아닌데. 네, 그래 보여요. 예, 저번에 녹음 방송이었어요. 네. 우연찮게. 저희 정말로 생방을 많이 하는데. 근데 방송을 듣는데 앞에 우리가 수다를 많이 떨었잖아요. 예. 그게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듣는데. 사실 우리 라디오 팬분들이 영화만 빨리 얘기하고 가가 아니라 기자님 자체를 되게 궁금해하고 기자님의 목소리와 이야기와 리액션을 되게 좋아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게 제가 운전할 상태일 때는 괜찮은데 좀 이렇게 보여드려도 네. 오늘 같은 날은 좀 두려워요. 황폐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될 것 같아서. 더욱 기대되는데요. 알겠습니다. 뭐 이런 비슷한 그 테마가 주제가 제가 얼마 전에 나갔던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이 초창기 때 네. 그런 걸 했었어요. 예를 들어 둘 중에 선택할 수 없는 걸 선택하게 한 예를 들어 나이 90에 거진데 엄청나게 건강한 체력을 갖고 싶으냐 아니면 건강은 거의 이제 끝났는데 엄청난 부를 갖겠느냐 를 갖고 신동엽 씨랑 컬투의 정찬우 씨랑 둘이 대결을 벌이는데 진짜 그 똑똑한 사람 둘이 싸우니까 정말 너무 웃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면 에이팩이 딱 식스팩이 있는데 길에서 러닝셔츠 입고 한 푼 줍쇼 90대 할아버지가 너무 그러니까 극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신동엽 씨가 알겠습니다. 신동엽 씨도 얼마나 똑똑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 침대에 누워서 다이아몬드로 돼 있는 숟가락으로 떠주는 제일 비싼 불도장을 아버님 드세요. 그러면 입이 안 벌어져서 그러니까 정말 그 재간둥이 두 분이 제일 똑똑한 코미디언이잖아요. 둘이 나를 선택해달라고 설득을 하는데 진짜 보다가 너무 웃겨갖고 근데 좀 편집할 때 이게 너무 심하게 가니까 너무 극단까지 갔구나. 예, 막 약간 거지 할아버지를 표현하거나 너무 건강에 안 좋으신 갑부 노인을 얘기하게 되니까 너무 웃겼어요. 근데 진짜. 근데 지금 저한테 그거를 이렇게 재연을 해주시는 성시경 씨의 연기도 참 혼자 보기가 아깝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걸 이렇게 했는데 이제 김혜리 기자는 이런 거죠. 저는 선택하지 않겠어요. 힘 쭉 빠지게. 자, 오늘 영화는 네. 힘이 쭉 빠지네요. 제목부터 뭔가요? 김기덕 감독님의 2004년 작품 빈집입니다. 네. 예. 먼저 약간 얘기를 해드릴까요? 예. 어떤 얘기인지. 사실 오늘 얘기할 캐릭터는 이 빈집에 남자랑 여자 주인공이 한 명씩 나오는데 제희리 씨라는 배우가 연기한 태석이란 주인공이에요. 네. 근데 이 친구는 뭐 집도 절도 없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청년이에요. 근데 사실은 영화에서 태석이란 이름이 나왔는지도 제가 좀 기억이 안 나요. 어쩌면 이름이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냥 시나리오나 뭐 보도자료상에서만 나와 있고. 이름 부르는 일이 없어요. 예, 이름을 부르는 일이 없었던 걸로 모르겠어요. 경찰서 장면에서 혹시 나왔는지도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이름을 제가 원래는 기억을 못하다가 찾아봐서 오늘 알았거든요. 근데 이 태석이는 어떻게 사냐면은 오토바이를 타고 왜 우리 집에 들어갈 때 보면은 배달 음식 전단지 같은 거 문고리에 걸려 있잖아요. 아주 많이 걸려 있죠. 예, 작업실 근처에 특히. 예. 근데 그런 걸 이렇게 쭉 돌려요. 그 다음에 며칠 후에 다시 가보는 거예요. 근데도 그게 아직도 걸려 있잖아요. 그럼 그 집에는 사람이 안 사는 거구나. 비어 있거나 여행을 갔다 예, 오거나 예.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을 문을 따고 들어가서 거기서 그 집에서 씻고 먹고 자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집을 이렇게 이 집 저 집을 전전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도둑이라기보다는 정말 생계형 도둑은 도둑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특이할 점이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도서관 메뚜기를 좀 이렇게 확장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나쁜 돼요. 의미의 메뚜기군요. 예. 근데 여기다가 이 사람이 하는 또 중요한 일은 우렁각시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해줘? 그러니까 집에 가서
가전제품이 고장났으면 다 고쳐놓고, 그다음에 화초에 물 주고, 그다음에 뭐 더러워진 집 청소하고, 그다음에 빨래도 다 손빨래로, 세탁기 안 돌리고 손빨래를 해서 깨끗하게 널어놓고 나오는 거예요. 약간 자기 혼자 합리화네요.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의 사는 방식이에요. 아,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 사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어지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왔어요. 아, 그럼 너무 길어졌구나. 예. 아니야, 지금 딱 재밌는데. 네. 요게 또, 네. 아시죠? 악마의 편집. 네. 자, 잠시 후 계속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근데 우리 플래시백은 안 하잖아요. 슈스케처럼. 해드릴까요? 저희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생방송인데. 거짓말도 잘하시고, 이제는. 예. 자, 알겠습니다.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물론. 아니에요. 자. 네. 노래는 어떤 곡인가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 이름을. 그러니까 돈데보이라는 노래고요. 아, 돈데보이. 예. 이게 어렵네요. 이게 헝가리, 어디 거죠? 멕시코. 어디 민요인데? 멕시코, 89년도 곡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예. 티시 이노호사라는 여가수가 불렀는데, 예. 어디로 가야 하나,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원래 이 노래의 기원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불법으로 국경을 넘으려고 하다가 그렇죠. 죽음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애도하는 뜻을 담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사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태석이가 지붕도 없이 법도 없이 유랑하듯 살잖아요. 그래서 이 곡이 생각나기도 했고, 이 노래를 또 다른 중국계 가수가 불렀었는데, 네. 그 가수의 노래가 이 빈집이라는 영화에 들어가 있어요. 이 노래가 들어가 있진 않아요. 네. 근데 하지만 주제가 통하기 때문에 이제 돈데보이 골라봤습니다. 이 노래 상당히 슬픈 그런 노래인데, 희한하게 이게 약간 희극화될 때 많이 쓰여요. 공연 때도 저도 그렇게 한번 썼고, 막 뛰어다닐 때 슬로우를 걸면서 이게 나오면 그 사람이 되게 불쌍해 보이면서 그렇지. 약간 처량해 보이는데 사람들에게 웃음을 유발하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어떤 정서를 확 불어넣기에 이런 장르의 곡이 참 좋은 것 슬픔. 같아요. 그리고 뭐 파두 뭐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그렇죠, 파두. 예. 네, 그런 장르의 노래들이 알겠습니다. 자, 티시 히노호사? 이노호사라고 읽어야 되나 봐요. 이노호사. 알겠습니다. 돈데보이. 들으시면 다 아는 곡입니다. 자, 스페니쉬래요. 네, 돈데보이. 예, 티시 이노호사라고요.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럴 때 윤상 씨가 있으면 또 막 얘기할 텐데. 월드뮤직. 네, 전문가죠. 네. 자, 일단 그래요. 지금 남의 집에 가서 빨래해놓고 뭐 청소해놓고 하는 메뚜기 같은 삶을 살고 있는 태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태석이 평창동의 어느 부잣집에 부잣집이죠. 들어가. 갑자기 거기 사는 몇몇 분이 떠오르긴 하는데. 아니, 드라마에 맨날 나오잖아요. 네, 평창동입니다. 평창동입니다. 그러면 성북동입니다. 네. 전화. 네, 회장님 안 계신데요. 네. 다 회장이야. 네. 예. 그래서 거길 저택에 가서 똑같이 하던 그 루틴을 하고 있는데. 큰 집에 들어가서. 그렇죠. 근데 그 집에서도 뭐 체중계 고장 난 걸 고치고 목욕도 하고 목욕하면서 그 집에 있는 책도 보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 그 집이 빈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구석에 그 집의 안주인이 그 청년이 하는 양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어요. 좀 이상해진다. 근데 그녀는 막 얼굴에 멍이 들어있고 굉장히 불행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선화라는 여잔데요. 나이는요? 네? 몇 년생인지 거기까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둘은 그러니까 연상으로 보이죠. 이승현 씨가 연기를 했거든요. 선화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요. 내쫓지도 않고. 근데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점점 이렇게 마음의 위로 같은 걸 받는 거죠. 구부려진 거를 피고 잘못된 걸 바로잡고 고장난 걸 고치고 이렇게 집안의 것들을 돌보는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자는 뭔가 그걸 점점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가 밤에 이 청년이 혼자 자는데 불쑥 미닫이 문을 열고 딱 나타나죠. 청년도 너무 놀란 거예요. 빈집인 줄 집이 알았는데. 얼마나 크면 몰래 지켜볼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혹시 거기에 그 집사가 집사가 휴가를 떠나 있었군요. 근데 이렇게 지난 방송 다 기억해 주시고 이럴 때 저 되게 기분 좋아요. 예, 그럼요. 청취자분들은 더 기억하실걸요. 아니, 근데 특히 성 DJ님은 그래 주실 때 되게 바쁜 와중에도 방송을 참 애정을 담아 하시는구나.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이승현 씨가 이런 거죠. You mean a great deal to this house.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당장 채용해. 예. 이러면. 네. 이게 아닌데, 이 분위기가. 자, 일단 미닫이를 열고 딱 들어옵니다. 이승열 씨가. 그때 놀라서 이 친구는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하죠. 예, 근데 그때 마침 남편한테서 전화가 오는데 그 남편하고 이 여자하고 사이가 좋지 않고 여자가 불행하다는 사실을 전화통화를 언뜻 들으면서 알게 돼요. 네. 그 여자는 남자가 뭐라고 하든 대꾸를 별로 안 하다가 악 하고 비명을 지르거든요. 모든 게 다 싫어라는 식으로. 그래서 태석은 오토바이를 타고 한참 떠나오다가 어떤 터널을 지나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시 돌아가요. 그 집으로. 근데 그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아까 그 여자랑 싸우던 남편이 돌아와서 그새 돌아와가지고 이 여자를 막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괴롭히는 게 어떤 식이냐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드라마에서 많이 보지만 뭐가 불만이야? 내가 못해준 게 뭐 있어? 뭐가 부족해? 이러면서 때리고 용서 구하고 때리고 빌고 이런 남자 있잖아요. 병주고 약주고. 그런 못났네요. 좀 전형적인 못난 남자죠. 예. 근데 그걸 보고서 이 태석은 그 집에 있던 정원에 있던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공을 3번 아이언 채로 쳐가지고 3번 아이언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영화 영문 제목이 3번 아이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3번 아이언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고 그 골프공이 상당히 아프잖아요. 그럼요. 맞으면. 근데 그걸로 이제 그 남편을 쓰러뜨린 다음에 태석은 그 집에서 나오고 그런 글을 따라서 선화도 그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그 집을 떠나게 돼요. 잠깐만요. 골프채를 이용한 게 아니라 골프공을 골프채로 쳐서 공으로 그렇죠. 사람을 타격했다고요? 그렇죠. 예. 그게 가능한 한 얘기인가요? 근데 타이거 우즈인가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이 태석의 특징은 굉장히 손재주가 아무리 손재주가 좋아도 보통 흥분하면 골프공을 던지거나 골프채를 이용하지 골프공을 넣고 골프공을 3번 아이언으로 쳐서 그러니까 뭐 재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영화적으로 어색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왜냐면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요. 타겟하고. 그래서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그게.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는 2인조가 돼서 그 태석이 하던 집 순례를 둘이서 같이 다니게 되는 거죠. 참, 영화적입니다. 그래서 둘이 뭐 다니면서 어떤 권투 선수의 빈집에 들어갔다가 들켜서 된통 맞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태석이 하던 모든 거를 바로잡고 깨끗이 하는 일들을 둘이 하면서 같이 돌아다녀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한 집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기도 해요. 그건 어떤 북촌의 한옥인데요. 그 집에 갔을 때는 아예 그 집은 문도 안 잠궈 놓은 집이고요. 그러니까 그 집에 사는 사람들 자체가 그 집을 잘 돌보고 온전하게 집과 가족이 관계를 맺고 있는 아주 뭐랄까 기가 좋은 맑은 집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집에 갔을 때는 둘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차를 마시고 누워서 편하게 휴식을 취하다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 집이 어떤 독거노인이 살고 있는 허름한 아파트인데 들어가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혼자. 돌아가신 채로 그냥 그 자리에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둘은 그러니까 아주 정성스럽게 그 노인을 염해서 장사를 지내는데 그걸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족들한테 그 사실을 들키면서 살인 혐의를 받게 되고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 경찰서에서 그 선화는 다시 남편한테 돌아가게 되고 강제로 그다음에 이 태석은 투옥이 되게 되죠. 자, 노래 한 곡 더 듣고 들어와서 이제 점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참 얘기가 기승전결이 있단 말이야. 그래요. 근데 막 잘했다 싶다가도 가족 입장에서는 또 되게 하긴 그러면 그렇게 그런 노인을 혼자 둔 것도 잘못이지만 살인 혐의를 받았는데 나중에 형사들이 수사를 하다가 그 안매장을 했다고 생각하고 파보니까 안매장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정식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모신 거예요. 땅 속에. 알겠습니다. 일단 추천곡은 500일의 썸머. 네. 이거 왜 골라오셨나요? 뭐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역시 뭐 자유롭고 구속 메인데 없이 사는 삶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곡이라서 골라봤습니다. 네, 울프머더의 베가본드 골라오셨습니다. 요거 듣고 우리 2부에 넘어가서 흥미진진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우리 10, 9 이거 만들까? 8 노래 듣고요. 자, 음악도시 2부 함께 합니다. 일단 그 독거노인 사시는데 갔다가 그 좋은 세상으로 가셔서 염을 해드리고 묻었다가 살인 혐의를 받아서 여자는 일단 집으로 돌아갔고요. 네. 어떻게 됐나요, 그다음부터? 그리고 이제
남자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해드린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상하게 사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근데 뭐 영화 제목이 집이고 제가 지금 어떤 집에 가서는 이들이 할 일이 많고 어떤 집에 가서는 그냥 쉬기만 해도 됐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 해드린 모든 얘기가 뜻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집에 진짜 의미가 뭔가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어렵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집이 사실 우리들한테 재산으로 많이 여겨지잖아요. 요즘에. 예. 부동산이죠, 말하자면. 예. 그리고 거꾸로 또 집이 인간을 소유하는 그런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태석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하루 이틀이라도 거기가 법적으로는 침입자로 들어가서 그 집에서 머무르다 나오는 거지만 그때는 집의 주인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 네. 사는 동안만 집은 그 태석과 같이. 선화가 하는 일은 그 집하고 진짜 온전한 관계를 맺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말하자면 이런 세태에 대해서 어떻게 역공을 하는 판타지로 역공을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태석과 선화가 다시 억지로 헤어지게 됐을 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여기서 영화가 한 단락이 지어진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 끝이 나야 현실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맞는 귀결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영화는 한 걸음 더 나가요. 네.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선화가 다시 남편에게 돌아가서 불행하게 생활하고 있는 동안 태석은 감옥 안에서 유령이 되는 연습을 해요. 뭐냐면 자기 몸 자체를 지우는 연습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시야가 180도잖아요. 인간의 예. 시야가. 근데 그 180도 시야 바깥에 머무름으로써 공간에 있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도와 같은 것을 수련을 하게 되는 거죠. 웬만하면 기자님 얘기해 주시면 이해가 가는. 그래도 한 번은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안 보고 싶은데요. 자,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될까? 그거는 영화를 보면은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뒤에서 그림자 놀이를 하듯이 움직이는 거죠. 앵글로? 이렇게 돌면 아주 정확히 같은 각도로 돌아서 보이지 않게 되고. 그래서 네. 간수가 감옥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이 자식 어디 갔어 하고 들어와 보면은 어딘가에 붙어 있고. 점점 그런 훈련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정말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는 자기가 유령이 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아예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연습을 하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출소를 한 다음에 선화랑 같이 갔던 집들을 다시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유령으로. 돌아다니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선화가 있는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남편은 그를 보지 못하고 선화는 태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 내내 선화는 아까 전화하다 지른 비명 외에는 말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남편을 향해서 처음으로 웃으면서 사랑해요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그녀가 사랑해요라고 말하고 있는 대상은 남편은 보이지 않는 남편의 등 뒤에 있는 태석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포스터컷으로도 유명했지만 사진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부부가 서로 포옹을 하고 있는데 이승현 씨는 선화는 그 뒤쪽에 있는 다른 남자랑 키스를 하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렇게 세 사람이 들어가 있는 사진이 포스터컷이었어요. 아니 저 무슨 쓴바귀를 먹은 것 같은 표정은 뭐지? 이게 이제 영어식 표현을 이렇게 하죠. 이유.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요? 그냥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몰라요. 제가 좀 이렇게 좀 아저씨 같고 재미없나 봐요. 막 우와 되게 세련되고 여기 있다 포스터. 아 이거야.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 내가 진짜. 문을 잠그고 나서는 순간 아내의 빈 곳으로 그가 들어선다. 좀 카피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항상 카피가 문제라니까요. 요즘 제가 느끼고 있는 건데. 요즘 기사 헤드라인 때문에 느끼고 계신 거죠. 미치겠어요, 진짜. 네. 그럼 아무튼 이 인물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조금 이제 캐릭터로 넘어가셔야 되잖아요. 예, 성시경 씨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보도록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 태석이의 첫 번째 특징은 이제 말이 없다는 거예요. 영화 내내 태석이는 한 마디도 안 해요. 이승현 씨도. 이승현 씨는 두 마디를 해요. 사랑해요. 그것까지 하면 세 마디 해요. 악하고 사랑해요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행복하게 아침상을 차려서 식사하세요 하고 태석을 부르는 거죠. 그럼 남편은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와서 밥을 행복하게 먹는데 사실은 뒤에서
딴 사람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세 마디를 하고 이제 태석은 말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빈집이라는 영화는 거의 무성 영화의 미학에 가까워요. 그렇지만 무성 영화는 아니죠. 왜냐하면 사운드 트랙은 있으니까 소리는 나니까 무성 영화는 아니지만 대사는 최대한 절제된 연출을 하고 있고 이건 김기덕 감독님 영화의 큰 특징이기도 해요. 무성 영화에도 음악은 있지 않았었나요? 그때 그러니까 외부에, 그러니까 직접 연주를 해서 영화를 반주하는. 리얼타임으로? 예, 그런 시대가 있었죠, 초기 영화에서는. 근데 이렇게 대사가 없을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굉장히 밀도가 높은 연출을 해야 돼요. 하나의 컷이라도, 관객의 주의를 놓게 되면 금세 지루함을 느끼게 되죠, 대사가 안 나와. 근데 이런 면에서 빈집은 굉장히, 단아하다고 해야 되나? 형식적으로 그런. 뭔가, 그죠? 느낌은 더 세겠네요. 예. 근데 이게 비단 빈집만이 아니라 김기덕 감독님 다른 작품에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는 혼자 있는 승려가 나오는데 혼자 있기 때문에 말을 별로 안 하죠. 전 봤어요. 보셨군요. 예. 오랜만에 봤는데 정말 저는 좀 너무 알겠어요. 예, 정말 되게 어떤 굳이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 너무 초등학생 같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원생 취향 존중. 박사님이랑 얘기하는 초등학생 같은 기분이 항상 제가 작아집니다. 아닙니다. 그 키에 어떻게 작아져봤자. 예. 이렇게 피하는 척하면서 카운터를 날리세요, 꼭. 그리고 나쁜 남자라는 영화에서는 이제 주인공이 목에 성대에 문제가 있어서 말을 잘 못했었고요. 그 영화도 저 너무 싫었어요. 왜 그렇게? 그러니까 제 취향입니다. 네. 누가 그 영화가 별로라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좀 정상적인 거 안에서도 충분히 아름다운 게 나올 수 있는데 좀 겁나고 무섭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갈리는 건데 입장이 그러니까 김기덕 감독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정상성의 범주라는 걸 흔들어 놓는 그러니까 예술 중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편하게 함으로써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예술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류의 예술을 하시는 영화를 하시는 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는 최근에 김기덕 감독님 연출을 안 하셨지만 각본을 쓴 풍산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온 윤계상 씨도 대사가 없죠. 영화에서 대사가 없는 캐릭터였어요. 통일성이 있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생각을 해보면은 굳이 우리가 아까 이제 무소유의 존재라고 태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에는 과연 그런 말은 필요한가, 말도 우리가 꼭 필요한가 이런 문제 제기도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을 못한 존재가 또 동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동물 같은 점, 그러니까 인간하고 동물이 그렇게 다른가라는 생각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짐승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저런 건 인간이 아니야, 괴물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약간의 위선을 떨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간성의 범주를 너무 단정하고 깨끗하고 정상의 그 카테고리 안에만 들어가는 것만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점점 더 편협해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부류의 인간을 인간이 아닌 것으로 그냥 밀어붙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연출에 들어있지 않나 싶고요. 사실은 김기덕 감독 영화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인 인물을 다루지만 그게 어떤 상징이거나 알레고리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연기나 대사 같은 게 자연스러운 사실주의라기보다는 조금 더 함축적인 의미가 있을 때가 많아서 그걸 배우가 몸으로 연기하면 좀 어색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사가 적은 편이 좀 더 효과적인 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궁금한 건 그렇다면 그 상징이라는 것이나 어떤 과연 언어에 대한 문제도 던지는 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것은 인터뷰를 통해서라는 거 아니면 기자님이 각자 혼자 느낀 바로서 통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김기덕 감독님 뵌 적이 없어요. 근데 영화에 이렇게 반복적인 패턴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러면 되게 멋진 함축이겠네요.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김기덕 감독님 영화를 꾸준히 보면은 감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편을 보면은 캐치를 못할 수도 있지만, 뭘 얘기하고 싶은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굉장히 일관된 것들을 보여주는 면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태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말이 없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손끝이 여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기계도 잘 고치고 뭐 식물도 가꿀 수 있고 아까 골프도 잘 친다는 얘기는 성시경 씨가 얘기해서 처음 깨달았는데 태석 우즈. 네. 예. 근데 약간 그 김기덕 감독님 인물 중에 이렇게 약간 수공예 장인 같은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건 감독님의 분신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기덕 감독님 화가로서 그러니까 그림도 그리셨었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 영화의 미술은 본인이 직접 하실 때가 굉장히 많죠. 따로 미술 감독을 두지 않고. 근데 보면은 영화를 보면은 태석도 그렇지만 뭐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보셨다고 했지만 거기서 뭐 동자승이 거북이인가요? 잡아서 이렇게 색칠하는 장면 같은 거 있죠. 예. 그리고 어떤 무기 같은 것도 그냥 통상적인 무기가 아니라 뭐 이렇게 종이를 날카롭게 접어서 무기로 만든다거나 돌에다가 노란 칠을 해서 그거를 어떤 차선 대신 쓴다거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걸 손으로 만들어서 쓰는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걸 보면은 김기덕 감독님의 인물들이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아둥바둥 살려고 하는, 소비하려고 하는 것들이 과연 정말 그렇게 사야 하는 것인가,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보이고, 네. 그리고 그거 우리가 소비로 대체를 하고 있는 많은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손수할 수 있다. 손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기계가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기계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까지 나아가요. 그래서 최근작인 아리랑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 거기서는 권총하고 에스프레소 기계까지 직접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나온 인물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김기덕 감독님의 인물들은 그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소비로 대체된 많은 원초적 활동들 있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 문명을 살면 소비 사회를 살면서 안 하고 있는 것들을 함으로써 좀 그 자체로 좀 뭐랄까 급진적인 면이 있는 인물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이 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조금 보고 싶은데요. 조금? 예. 조금? 네. 일단 제가 말씀하실 때 느낀 건 상당히 좋아하시는 감독님인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아하는 작품도 있고. 네. 안 좋아하는 작품도 있다. 예. 그래서. 아니다. 좋아하는 작품도 있고 그냥 잘 모르겠는 작품도 있다 그랬어요. 안 좋아한다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때 네, 분명히. 기억력이 정말 정확하신데요. 예, 가지고 되게 기자로서의 사회생활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제일 힘들어하는 게 영화를 볼 때 동물이 다치는 영화를 보기를 힘들어해요. 예. 그거는 제가 그래서는 안 돼라거나 뭐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기 이전에 제 신경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일단 물 끓인다 뭐 이런 거 제일 싫어하시니까.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 소리가 있듯이 그런. 그럼요. 그건 다 그렇죠. 말초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좀 두려워서 못 봤던 영화가 몇 편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알레고리로서 그러니까 추상과 구상의 중간쯤 되는 지점에서 영화를 만드시는데 그런 게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는 굉장히 아름답지만 그 균형이 무너졌을 때는 어색할 수 있죠. 좀 자기적인 느낌이 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밸런스에 따라서 제가 좀 호호가 갈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진짜 멋있다.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지루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추상과 구상 사이에서 작업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나와줬을 때는 아름답게 표현되지만 네. 잘못했으면 자기적인 느낌이 날 수 있다.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제 생각엔 그게 최근에 김기덕 감독님이 각본을 쓰신 풍산계 경우에 그게 약간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석이 같은 캐릭터가 갖고 있는 대중적인 호소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과묵하고 네. 고독하고 네. 그다음 유능하고 그렇죠. 단독자 혼자서 현대사회에서 정말 드문 자급자족형 인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력이 있죠. 히어로로서.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지만. 네. 글쎄요. 그게 올바르냐 바르냐는 또 다른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자질을 이제 대중영화로 풀어낸 거예요. 김기덕 감독님이 직접 연출한 영화는 주로 이제 예술영화로 분류가 되지만 그렇죠. 풍산계의 경우에는 그거를 윤계상 씨라는 배우가 연기하는 그 휴전선을 몰래 넘어다니면서 전 태석 얘기한 거였어요 방금. 예. 그러니까 태석이도 저는 약간 그 얘기는 따로 나중에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약간 액션 히어로처럼 풀어낸 영화였던 거죠. 그런 자질을 가진 캐릭터를. 네. 근데 그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다른
조연으로 나온 인물들이 너무 단순화된다거나, 그러니까 말하는 캐릭터들이죠. 그러니까 적대자로 표현된 어떤 가진 자들의 계급을 너무 캐리커처처럼 표면적으로 표현한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몰입을 방해하게 되는, 이제 그래서 조금 실패한 것 같은 면이 저 개인적으로는 있었어요. 물론 이 영화를 더 좋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갈리더라고요. 네. 진짜 좋다는 사람들도 있고, 네. 재미없다는 사람들도 있고. 잘 알겠습니다. 노래 한 곡, 이거 웬 제 곡을. 야, 이거 사회생활 참 잘하시는 기자님이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제가 이번 앨범에서 제일 제가 좋아하고 매일 듣는 노래예요. 알겠습니다. 성시경 7집 중에 끝에라는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음 주 영화 예고 부탁드릴까요? 좀 우울한데 끝에 들으니까. 이 노래 참 좋은데 본인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슬퍼요. 감정 자체가. 심지어 가사도 좋은데 연주도 좋고, 저는 우리 작사가도 그런 얘기하지만 제가 피아노 치고 부른 가이드가 더 슬퍼요. 가이드가. 일단 곡 자체가 좀 되게 그런 곡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유 없이. 아마 여기다가 탕수육 깐풍기라고 불렀어도 좀 슬펐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노래가 약간 그 장조와 단조랑 온음이랑 반음 같은 게 이렇게 미묘하게 갈리잖아요. 눈치채셨군요. 예. 그래서 그게 그 약간 모호한 부분이 넘어갈 때 굉장히 매료됐고요. 그리고 이 노래의 가사는 그러니까 마치 시련에 대해서 그냥 한 호흡으로 써내려간 산문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한 호흡에 싹 읽어야 되는 그런 산문 같고, 네. 그러니까 뭐 사랑 노래라는 게 전 그런 것 같아요. 아예 바닥을 치거나, 그러니까 슬픈 사랑 노래라는 게 아니면 승화를 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네, 계속 이 경우에는 바닥을 확 치는 느낌이 싹 가라앉는데 계속 이상한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노래가. 네. 감사합니다.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메이저가 나오는 3도가 나와야 되는 순서에 마이너를 갔다가 예. 그래서 자꾸 듣게 돼요. 예, 자꾸 듣게 돼요. 예. 아주 유치한 장치였는데. 제가 함정에 빠졌군요. 아닙니다. 제가 하면서 혹시 막 상희 형이나 이런 형들이 듣고 에이 자식 이거 요거 꿨어 그럴까봐 감동받아 주신. 전 좋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엔 어떤 영화 하실 건가요? 예, 오늘 제가 너무 이렇게 어두운 영화를 설득하려고 애쓴 것 같고 그래서 아니요 설득 당했어요 거의. 예. 어두운 영화 아니고 아름다운 영화였으니까 한 번쯤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빈집이요? 예,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주 맑은 영화를 하나, 마을에 부는 산들바람이라는 제목부터 예. 네. 그런 10대 소년들의 이야기인데요. 일본 영화고요. 거의 그 중에서 첫사랑에 빠진 소녀 캐릭터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영화 요정이 들려주는 첫사랑에 빠진 캐릭터 기대하겠습니다. 자, 보내드리면서 네, 광고 듣고 애쉬 그레이의 못 보내. 이런 거 참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저 뒤에 앉은 프로듀서의 어떤 선곡입니다. 자, 보내드리면서 애쉬 그레이의 못 보내. 자, 광고 듣고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